안녕하세요. 저는 지방 신문 기자로 일하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저는 기자로 일하면서 언젠간 제가 낸 목소리 하나로 세상을 바꾸길 꿈꾸고 있는데요. 아직 그 큰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적어도 쓰레기 같은 어떤 인간에게 벌을 주는 것만큼은 성공하게 되었답니다. 그 재활용도 불가능한 인간이 도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속 시원히 얘기해 보려고 해요. 끝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불의를 잘 못 참는 성격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유난히 친구들을 괴롭히는 무리가 있었어요. 약해 보이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왕인 양 군림하며 심부름을 시키고 툭하면 때리고 짓밟던 아주 나쁜 놈들이었죠. 그럴 때마다 제가 나서서 말려도 보고 화도 내봤지만 달라지는 게 없더군요. 근데 하루는 괴롭힘을 심하게 당하던 친구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전학을 간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화가 나는 마음에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학을 가려면 걔네가 가야지 왜 네가 가? 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도망가야 되냐고. 그럼 어떡해. 학교에 말해봤자 소용도 없고 선생님한테 일렀다가 더 맞기만 하는데 난 걔네랑 1분 1초라도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아.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랬다고. 내가 괴로우니 내가 떠나야지 뭐. 저는 너무 억울한 마음에 담임 선생님께 찾아가 따져봤지만 나아지는 게 없었어요. 괴롭힘을 행한 그 못된 놈들은 소위 있는 집 자식들이었고 학교에서도 문제를 키우는 걸 원치 않았거든요. 피해자가 도저히 못 참고 전학을 간다고 했을 때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친구는 조용히 전학을 가게 되었고 가해 학생들은 뻔뻔하게 웃는 얼굴로 또 다른 희생양을 물색하더군요.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피해자는 도망가고 가해자는 아무 일도 없이 잘 사는 세상을 보니 사회가 참 부조리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 처음 기자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이런 일이 있으면 금방 인터넷에 올라오고 화제가 되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신문이나 뉴스에 기사가 나지 않는 이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꼭 기자가 되어 힘없는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지방신문사의 기자로 취업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최대한 사회적 약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적성에도 맞고 보람 있는 일이라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아내를 만나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장마차를 운영하시는 장인 장모님도 대학생이었던 처제도 저의 처가 식구들은 전부 다 좋은 분들이었어요. 형편은 넉넉하지 않아도 마음만큼은 풍족하신 분들이었죠.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날 처가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처제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 이제 언니가 우리 집을 떠나서 새로 가정을 꾸린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너무 이상하다. 언니랑 평생 단짝 친구처럼 붙어 지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형부같이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니까 안심이 돼. 형부, 우리 언니 좀 잘 챙겨주세요. 어릴 때 제가 몸이 좀 허약해서 언니가 저 돌봐준다고 고생 좀 많이 했거든요. 내가 고생을 하기 뭐래. 고생은 우리 엄마 아빠가 많이 했지. 더우나 추우나 그 밖에서 술 먹은 사람들 상대하면서 일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나야 그냥 집에서 너한테 밥이나 챙겨주고 놀아준 것밖에 없지 뭐. 하긴 우리 엄마 아빠가 툭하면 나 병원에 들쳐업고 가고 없는 형편에 아깝시며 뭐며 부담하느라고 많이 힘드셨지. 왜 예전에 내가 갑자기 열이 심하게 나서 쓰러지는 바람에 온 가족이 병원까지 달려간 적도 있었잖아. 그때 우리 엄마도 일하다가 손에 화상을 입어서 아팠었는데 그 아픈 손으로 날 업고 가느라 진짜 힘드셨을 거야. 이것 봐. 엄마 손에 그때 그 화상 자국이 아직도 조금 남아있잖아. 처제가 장모님 손을 붙잡더니 약간 남아있는 화상 자국을 모두에게 보여주더군요. 안 그래도 아내한테 들은 얘기가 많아서 그런지 마음이 조금 찡하더라고요.
그런데 장모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얘는 자식이 아프다는데 그 정도는 할 수도 있지. 20년도 더 지난 얘기를 이제 와서 하고 있어. 어차피 못생긴 손인데 화상제고 그거 좀 있으면 어떻다고. 에이, 못생긴 손이라뇨. 장모님 손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손인데요. 음식도 맛있게 잘 만드시고 인숙 씨랑 처제도 예쁘게 잘 키워주셨잖아요. 장모님, 저도 인숙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처제가 어릴 때 몸이 안 좋아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요. 그래서 인숙 씨도 그걸 보고 자라서 마음이 참 넓고 따뜻한가 봐요. 제가 이런 집안에 장가올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이고, 강서방이 말을 참 예쁘게 잘하네. 열심히 살면 복을 받는다고. 우리야말로 자네 같은 사람을 사위로 맞을 수 있어서 참 복받은 기분이야. 우리 인영이도 나중에 자네 같은 남편을 만나야 할 텐데 말이야. 장모님은 저를 참 좋아해 주셨어요. 장인어른께선 청각장애가 있으셔서 대화에 잘 끼지 못하셨지만 인자한 미소로 항상 웃어주시더라고요. 아내를 만나 이렇게 화목하고 따뜻한 분들과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했어요. 결혼 후에도 전 처가 식구들과 정말 잘 지냈습니다. 특히 장인 장모님께서 운영하시는 포장마차에 자주 들러서 말동무도 해드리고 소주도 한 잔 마시곤 했죠. 장모님이 해주신 돼지 껍데기랑 오돌뼈가 그렇게 맛있었거든요. 퇴근길에 여지없이 포장마차에 들르면 장모님께서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강서방, 또 왔어? 아이고, 마누라가 해주는 밥을 먹어야지. 이렇게 맨날 장모가 해주는 음식만 먹으면 어떡해. 우리 인숙이가 서운해하는 거 아니야? 에이, 그럴 리가요. 오히려 자기도 먹고 싶다고 포장해 오라고 하던데요. 인숙이가 그랬다고? 하긴 걔가 어릴 때부터 매콤 짭짤한 음식들을 좋아하긴 했어. 아무튼 강서방, 오늘은 뭘로 줄까? 오늘도 오돌뼈 먹을 테야? 당연하죠. 장모님 해주시는 오돌뼈가 먹고 싶어서 회사에서부터 군침 질질 흘리면서 왔단 말이에요. 제가 오돌뼈랑 오돌뼈는 다 먹어봤지만 장모님이 만드신 것만큼 감칠맛 나고 입맛을 쭉쭉 당기는 오돌뼈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 이러다가 돼지 되면 어떡하죠?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아, 그러면 어떡해. 지금이라도 먹는 걸 줄여야지. 맵고 짠 거 너무 자주 먹으면 안 좋아. 여기 2번 얽고 1번으로 줄이고 몸에 좋은 채소 같은 것도 좀 챙겨 먹어야지. 네? 아유, 안 돼요. 그럼 삶에 낙이 없잖아요. 저 장모님이 해주시는 음식 먹는 재미로 사는데 그냥 장모님 음식은 마음대로 먹고 차라리 운동을 할래요. 사람이 먹기 위해서 사는 건데 이렇게 맛있는 걸 눈앞에 두고 못 먹으면 서운해서 안 되죠. 아이고, 저렇게 말하니 내가 안 해줄 수가 있나. 조금만 기다려보게. 내가 아주 기가 막히게 볶아줄 테니까. 장모님이 해주신 안주에 가볍게 소주 한 잔 걸치면 하루를 든든하게 마무리한 느낌이 들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아내도 제가 장인 장모님께 살갑게 굴어서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내와도 늘 신혼부부처럼 사이가 좋았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둘이나 낳게 되었답니다. 첫 아이를 낳았을 때 모두가 다 좋아해 주었지만 특히나 처제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어머, 저 조그만 발 좀 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작고 귀여워요? 아무리 내 조카라지만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어머머, 저 조그만 입으로 하품하는 것 좀 봐. 게다가 이 몽실몽실한 볼때긴 또 뭐야? 찹쌀떡처럼 안 깨물어주고 싶네. 처제가 어릴 때부터 애를 참 좋아했다더니 진짠가 보네. 처제, 아기랑 놀고 싶으면 우리 집에 자주 놀러와. 우리 애도 이모가 자주 놀아주면 아주 좋아할 거야. 우와, 정말 자주 놀러 가도 돼요? 저 그럼 일주일에 5번씩 올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형부? 5번이 뭐야. 7번씩 와도 괜찮지. 처제가 놀러 온다면 난 언제든지 환영이야. 그 후 처제는 정말로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왔습니다. 와서 말로만 놀아주는 게 아니라 기저귀도 갈아주고 우유도 먹여주면서 육아를 도와줬어요.
덕분에 아내도 정말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처제가 유아교육과를 나와 얼마 전에 어린이집 교사로 취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미혼인데도 애를 참 잘 봤어요. 처제가 취업하고 나선 점점 시간이 없어져 저희 부모님이 애를 봐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짧은 기간이나마 처제한테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정말 고맙더라고요. 가족이 모두 사이가 좋고 화목하니 집안에 웃음이 끊일 날이 없더군요. 솔직히 말이 사위지 아들이나 마찬가지였어요. 한 번은 제가 감기 몸살에 심하게 걸려서 출근도 못하고 며칠 동안 끙끙 앓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프다는 소식을 아내한테서 들으셨는지 장모님께서 갑자기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저는 목이 심하게 부어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상태로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장모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이고, 목소리가 완전 맛이 가버렸네. 그냥 누워있지 일어나기 왜 일어나? 요새 자네가 포장마차 이용 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길래 내 걱정돼서 인숙이한테 물어봤더니 자네가 아프다고 하잖아. 내가 만든 음식을 하루라도 안 먹으면 엉덩이에 뿔이 나는 사람인데 당연히 내가 챙겨줘야지. 그런데 감기 걸렸으니 자극적인 음식 말고 오늘은 보양식 좀 해주려고. 목이 부어서 음식도 잘 안 넘어간다며? 잠깐만 기다려보게. 내가 우리 애들 키울 때 자주 해주던 게 있거든. 장모님은 일어나서 도우려는 저를 억지로 침대에 다시 눕히신 후 부엌에서 뭔가 열심히 하시더군요. 잠시 후 달달한 냄새가 집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강서방, 일어나서 이거 한술만 떠보게. 목 아플 땐 이렇게 배 속을 파서 도라지랑 대추랑 생강이랑 꿀까지 넣어서 푹 찌면 이게 바로 보약이야. 따뜻할 때 얼른 먹어봐. 정성 가득한 배꿀찜을 내려다보니 가슴 한켠이 벅차오르더군요. 약 먹고 쉬면 되는데 사이가 걱정된다고 굳이 재료를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이런 것까지 해주시는 장모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달달하고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기분 탓인지 몰라도 기침이 잦아드는 느낌이 들더군요. 장모님, 너무 맛있어요. 보약이 이렇게 맛있어도 되는 거예요? 역시 장모님께서 만드신 거라 뭐가 달라도 다른가 봐요. 그런데 이 시간에 집에서 쉬시지 굳이 왜 오셨어요? 저 그냥 약 먹고 누워있으면 되는데 괜히 저 때문에 힘드신 거 아니에요? 이 힘들긴 뭐가 힘들어. 우리 인숙인 회사 다니느라 자네 챙길 겨를이 없을 테고 사돈께서도 얼마 전부터 손주 봐주시느라 시간이 안 나실 테니 내가 챙겨야지. 나한텐 자네가 사위이자 아들이야. 자식이 아프다는데 이 정도도 못해주는 부모가 있나? 감사해요, 장모님. 저 덕분에 정말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보세요, 저 이제 기침도 별로 안 하죠? 장모님이 해주신 백꿀찜 먹으니까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일하러 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에요. 사위 사랑은 장모라지만 저처럼 예쁨 받는 사위도 아마 없을 거예요. 덕분에 전 금방 기력을 회복하고 다시 출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잃었던 입맛도 들어오자 같이 일하는 직원들을 데리고 곧장 장모님의 포장마차를 찾았죠. 제가 회사 직원들한테 자랑을 있는 대로 해놨었거든요. 역시나 장모님이 만드신 오돌뼈와 돼지 껍데기 한 접시가 나오자 직원들이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우와, 이 때깔 좀 봐. 어머님, 저 미리 소주 한 병 추가해도 될까요? 이런 안주면 술이 술술 들어가겠는데요. 이런 것을 진작에 알았어야 되는데 이제 알다니. 어머님, 저 여기 단골 예약할게요. 그래도 되죠? 그럼요. 우리 사위 직장 동료분들인데 많이 와주시면 저야 좋죠. 오실 때마다 서비스도 많이 드릴 테니까 자주 와주세요. 그런데 그때 장인어른께서 말없이 우동 한 그릇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가시더라고요. 저한테도 종종 뜨끈한 국물도 같이 먹으라면서 주시곤 했는데 오늘은 일행들이랑 같이 왔더니 커다란 그릇에다가 아주 듬뿍 주시더군요. 그걸 본 직원은 호탕하게 웃으며 장인어른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것까지. 아버님, 잘 먹겠습니다. 우동이 너무 푸짐해서 내일까지 밥 안 먹어도 되겠어요.
그런데 소리를 못 들으시는 장인어른은 말을 거는 줄도 모르고 휙하니 가버리시더군요. 그 모습에 직원이 적잖이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러자 장모님께서 웃으며 한마디 하시더군요. 우리 강서방이 얘기를 안 했나 보네. 우리 남편이 귀가 잘 안 들려요. 일부러 무시한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아, 죄송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제가 너무 시끄럽게 해서 화나신 줄 알았어요. 아이, 그럴 리가 있나요? 포장마차에서 떠들썩하게 있으면 손님도 끌고 좋은 거죠. 남편이 소리를 못 듣다 보니 종종 오해하는 손님들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직원은 그제야 머쓱하게 웃더니 음식을 맛있게 먹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늘 처가 식구들 덕에 즐거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어느새 저희 큰애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둘째도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죠. 근데 하루는 오랜만에 처갓집에서 다 같이 모였는데 처제의 표정이 좋지 않은 겁니다. 늘 발랄하고 밝게 웃던 사람인데 밥도 깨작깨작 먹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더라고요. 저는 걱정이 되는 마음에 이렇게 물었어요. 처제, 무슨 일 있어? 어린이집에서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야? 아니면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그냥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그러자 옆에 있던 장모님이 한마디 하시더군요. 요즘에 환절기라서 일교차도 크고 하니까 몸이 안 좋은 거지. 얘도 이제 나이가 30대인데 언제까지 활력이 넘치기만 하겠어. 그러니까 자넨 신경 쓰지 말게나. 장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긴 했지만 처제는 왠지 모르게 고민이 있어 보이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꼬치꼬치 물어보는 것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 그냥 내버려뒀어요. 정 힘든 일이 있으면 아내한테라도 얘기하겠거니 하고서요. 그런데 한 달도 안 되어 처제가 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 알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운영하시는 포장마차가 재개발 때문에 앞으로 3개월밖에 운영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아쉬운 마음에 퇴근길에 직원과 함께 소주 한잔하러 장모님의 포장마차로 갔습니다. 그런데 포장마차에 가까이 가자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군요. 허겁지겁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웬 젊은 남자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있던 겁니다. 장모님께 삿대질까지 하면서 소리를 마구 지르더군요. 당신 이거 불법이야. 알어? 내가 이거 내일부로 싹 다 철거하게 해줘? 아주 길바닥에 맨몸으로 나앉게 해줄까? 내 말 한마디면 이거 다 쓸어버릴 수 있어. 남자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며 위협을 하더군요. 그러자 장모님도 지지 않고 한마디 하셨어요. 아이고 저 진상.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술 처먹고 진상 부리는 놈들이야. 왜 쓸데없이 남이 영업하는 데 와서 방해하고 난리야? 방해? 감히 나보고 방해라고 했어? 나 구청 공무원이야. 당신들 같은 인간 이하의 버러지들은 다 내 손 안에서 굴러간다고. 나한테 고개 숙이고 조아리지 못할 망정 눈 동그랗게 뜨고 뭐라고? 방해? 지금 말 다 했어? 아주 내가 다신 장사 못하게 잘근잘근 밟아줘? 그러길 원하는 거지? 말만 해. 내가 아주 길바닥 노숙자 신세로 만들어줄 테니까. 남자는 심지어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까지 밀어서 깨뜨리더군요. 가만히 있다간 장모님께 주먹질이라도 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장인어른께서 남자를 말리셨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힘으로는 역부족이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바로 달려가 그 남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신 뭐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왜 남의 가게에서 난동을 피우고 있는 건데? 내가 뭐냐고? 나 구청 공무원이다. 나란 일 하는 내가 서민들 관리 좀 하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아참, 서민도 아니지? 길바닥에서 포장마차 나고 있으니 서민보단 종에 가깝겠네.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종 말이야. 뭐라고? 종? 당신 술 처먹었으면 집에 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 나란 일까지 한다는 양반이 왜 남의 가게에 와서 진상질이야? 공무원이면 공무원답게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지. 왜 쓸데없이 와서 갑질이냐고. 뭐? 갑질? 야,
네가 뭔데 참견이야? 너야말로 집에 가서 퍼질러져 잠이나 자. 이모님께서 나란 일 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그리고 넌 모르나 본데 저 노인은 심지어 귀도 안 들리는 장애인이야. 저런 건 말도 못 들어 처먹어서 종으로도 못 쓴다고. 차라리 지나가는 똥개를 잡아다가 일을 시키는 게 낫지. 우리 집 똥개도 지 이름 부르는 건 다 알아듣거든. 뭐? 말 다 했어 지금? 감히 누구 보고 똥개랑 비교질이야? 구청 공무원이면 이렇게 죄 없는 시민들한테 막 막말해도 되는 거야? 어디 구청인데? 내가 당장 찾아갈 테니까 얘기해. 어디 구청이냐고. 네가 알아서 뭐하게. 너 같은 게 와서 얘기한다고 들어주긴 할 것 같아? 네가 아무리 바락해봤자 나 같은 철밥통 공무원들한테는 아무 소용없어. 공무원은 뭐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순간 저는 어릴 때 겪었던 그 부조리한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공무원 타이틀을 쥐고 있다는 이유로 죄 없는 서민들을 괴롭히고 얘기해봤자 소용없을 거라고 협박하는 모습이 어릴 적 친구들을 괴롭히던 그 자식의 모습과 너무 비슷했거든요. 저는 이런 인간은 절대 가만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진짜로 아무 소용없는지 어디 두고 보자. 너야말로 사람 잘못 봤어. 넌 나한테 걸리는 순간 아주 끝장난 거야. 끝장 좋아하시네. 네가 뭔데 날 끝장내? 뭐 대통령이라도 되시나? 네가 아직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먹고 정신이나 차려.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제 얼굴을 향해 주먹을 뻗더군요. 순간 저는 머리에 별이 반짝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비틀거리는데 놀란 장모님이 급하게 달려오셔서 저를 부축해 주셨어요. 아이고, 강서방, 괜찮나? 다친 거 아니야? 그런데 그때 저랑 같이 갔던 직원이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남잔 길길이 날뛰기 시작하더군요. 야, 넌 뭔데 영상을 찍어? 당장 그 휴대폰 안 내려놔? 진짜 별 거지 같은 것들이 참견하고 난리네. 야, 너희들 뭔데? 왜 다 같이 편먹고 이 몸이 하는 일을 방해하냐고? 순간 저는 지금 이 순간이 기자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할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청 공무원이 서민에게 갑질하는 걸로도 모자라 주먹질까지 하다뇨. 그래서 저는 직원에게 계속 영상을 찍으라고 지시한 뒤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너 내가 누군지 궁금해? 아까 내가 말했지. 넌 나한테 걸린 순간 아주 끝장난 거라고. 자, 두 눈 똑바로 뜨고 쳐다봐.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야. 저는 당당하게 제 얼굴 사진과 이름이 박혀있는 기자증을 그놈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러자 그 자식은 눈까지 찌푸리며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코웃음을 치더군요. 야, 이건 또 뭐야? 무슨 애들 장난감도 아니고. 야야, 나한테 이런 거 안 통해. 사기를 치려면 좀 제대로 치던가. 사기? 네 눈엔 이게 사기로 보여? 그래, 네가 믿든 말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아주 대단한 특종을 잡았다는 거니까. 너 구청 소속 공무원이라고 했지? 네 얼굴 찍었으니까 신원 알아내는 건 금방이겠네. 이거 기사로 내면 또 얼마나 떠들썩해지려나? 서민한테 갑질하고 주먹질하는 진상 공무원. 제목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너무 밋밋한가? 왜? 더 멋들어지게 지어줘? 너 아까 우리 장인어른한테 귀도 안 들려서 똥개보다도 못하다고 했지? 그럼 이렇게 해줄게. 구청 공무원의 장애인 비하 실태. 청각 장애인은 똥개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막말 내뱉어. 어때? 이거면 되겠냐? 뭐라고? 당신 진짜 기자야? 그리고 장인어른이라고? 그래, 나 기자다. 내가 기자증까지 손수 보여줬잖아. 믿기 싫으면 믿지 말라니까. 그리고 나 여기 계신 분들 사이다 왜? 불만 있어? 그러자 남자의 얼굴이 순간 새파랗게 질리더군요. 누나를 굴리며 눈치를 슬슬 보더니 갑자기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달려나가 도망가려는 남자의 어깨를 턱 붙잡았어요. 어딜 도망가? 죗값은 치르고 가야지. 너 딱 기다려. 경찰서에 바로 넘겨줄 테니까. 저기 오해예요. 사람이 술 먹으면 화도 좀 낼 수 있지 왜 이래요.
오늘 제가 술을 좀 많이 마셔서 그런 거니까 딱 이번 한 번만 좀 넘어갑시다. 네? 술 먹고 진상 부리는 걸 당연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네. 야, 술을 마시려면 곱게 쳐 마셔야지. 우리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괴롭혀 놓고 술 마셨다고 핑계대면 다야? 너 그 얘기 경찰서에 가서 그대로 해봐. 어디 한번 해보라고. 잠시 후 경찰이 오고 저는 그놈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자식은 본인이 잘못해놓고도 재수없게 걸렸다는 듯 똥 씹은 표정이더군요. 저는 조사를 마친 후 걱정하고 계시는 장모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장모님한테서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말았어요. 그 인간이 자네한테까지 주먹을 휘두를 줄이야. 우리 인영이가 잘못 걸려도 아주 잘못 걸렸어. 네? 처제가 왜요? 그 인간이 처제랑 아는 사이예요? 그게 사실 그 인간이 우리 인영이랑 만나던 놈이야. 자네한텐 한 번도 소개시켜 준 적이 없으니 오늘 처음 봤겠지만 난 안지 몇 개월 됐어. 말도 안 돼. 그게 사실이에요? 처제가 그런 놈이랑 왜 만나요? 인영이도 그런 놈인 줄 몰랐으니까 만난 거지. 나도 처음엔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공무원이라 직업도 괜찮고 우리 인영이한테도 잘하는 것 같았거든. 처음 우리 집에 인사하러 왔을 때도 과일 바구니까지 사와선 어찌나 싹싹하게 굴던지. 자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인영이가 괜찮은 남자 만났구나 싶었지. 장모님은 그렇게 말하시더니 한숨을 푹푹 쉬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한두 번 더 만났는데 특별히 이상한 점은 못 느꼈어. 귀가 안 들리는 인영 아빠도 배려해주고 우리가 포장마차 하는 걸 무시하는 것 같지도 않았지. 그런데 그게 다 가식이었을 줄이야. 내가 포장마차를 오래 해서 술 마시는 사람을 수도 없이 많이 겪었지만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아나? 하루 술 먹고 폭력 쓰는 인간들이야. 사람마다 주사는 다 다르다지만 그거야말로 정말 최악이거든. 그런데 알고 보니 그놈이 그런 놈이었던 게야. 이윽고 장모님의 입에선 그 인간의 실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군요. 알고 보니 장모님은 몇 주 전 길을 지나가다가 그놈이 술 취해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걸 목격했다고 합니다. 소주병까지 손에 들고선 아무한테나 막 휘둘렀다고 하네요. 야, 너희들 뭔데 날 꼬라봐? 술 먹는 사람 처음 봐? 술맛 떨어지게 왜 쳐다보고 난리야? 당장 그 눈 안 깔어? 이걸로 한 대 맞아봐야 정신 차릴래? 깜짝 놀란 장모님은 달려가 그 남자를 말렸다고 하네요. 자네, 지금 이게 뭐 하는 건가? 왜 술 먹고 난동을 피우고 있는 거야? 자네 지금 너무 취했네. 그만 마시고 일어나서 얼른 집으로 가. 하지만 그 남자는 술에 취해서 그런지 장모님을 보고서 본색을 드러냈다고 하네요. 에이씨, 왜 참견이에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사이를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은가 보죠? 저 그 꼴은 절대 안 당합니다. 저같이 똑똑하고 능력 있는 인간이 당신네들 말에 꿈뻑 죽으면서 살 것 같아요? 절대 그럴 일 없죠. 자네 미쳤나?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셨어도 그렇지 지금 하는 그 말들 다 진심인가? 자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 인영이도 알아? 인영이요? 당연히 모르죠. 제가 인영이 앞에서 술 안 마시려고 얼마나 조심하는데. 아무튼 비키세요. 내가 기분 나빠서 저 인간을 아주 혼쭐을 내줘야겠으니까. 그만하래도 자네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내가 택시 태워줄 테니까 얼른 주소 불러. 괜히 즐겁게 술 마시고 있는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저도 즐겁게 술 마시고 있었어요.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아 진짜 억울해 죽겠네. 저것들 아주 확 그냥 패버려야 되는데. 제발 그만 좀 해. 자네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결혼하고 나면 우리 인영이한테도 그런 식으로 소리 지르고 손찌검할 게야? 나 자네 같은 사람이랑 우리 인영이 절대 결혼 못 시키네. 자네 때문에 우리 인영이 인생 망치게 둘 수는 없다고. 예? 아니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저번에 허락한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말 바꾸시게 해요? 그건 자네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을 때 얘기지. 아무튼 난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그만 진상 부리고 얼른 집에 돌아가게. 내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알겠어?
장모님은 그렇게 말한 후 집에 돌아오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곧장 처제에게 전화해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인영이 너 그 자식이랑 당장 헤어져. 너 그놈이 술 먹고 개로 변하는 거 알았어? 몰랐어? 술 먹고 개로 변하다니.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정말 몰랐어? 그 인간이랑 한 번도 술을 같이 안 마셔본 거야? 엄마가 얘기했지? 사람은 술 먹고 본성이 나오는 거라고. 그 인간 오늘 술 먹고 모르는 사람이랑 싸우고 있더라. 아니, 싸우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지가 욕하고 때리고 있더라고. 너 그런 놈이랑 설마 결혼할 건 아니지?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그런 꼴은 못 봐. 너 그런 인간이랑 결혼하면 평생 맞고 사는 거야. 말도 안 돼. 정말로 성철 씨가 그랬다고? 내 앞에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 인간이 본인 입으로 말하더라. 네 앞에서 술 안 마시려고 엄청 조심하고 있대. 그런데 그게 평생 갈 것 같아? 결혼하면 본색 드러낼 인간이야. 지금이야 너랑 결혼하고 싶어서 숨기고 있는 거지만 조만간 너한테도 그 이빨 드러낼 거라고. 너 당장 그놈이랑 헤어져. 연락 끊고 다신 받아주지 마. 그 이후 처제는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본인이 직접 눈으로 본 게 아니니 처음엔 장모님을 설득하려고 했다네요. 어쩌다 한번 그런 것일 거라며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 했는데 장모님은 절대 안 된다며 극구 반대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처제는 그 인간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이에 분노한 그놈이 장모님 때문이라고 생각해 포장마차에 찾아온 거였죠. 저는 너무 황당해서 입이 안 다물어지더군요. 처제가 그런 쓰레기 같은 남자를 만났을 줄은 몰랐는데 만약 장모님이 그 실체를 알아채지 못했다면 처제한테 얼마나 끔찍한 결혼 생활이 펼쳐졌을지 상상이 되더라고요. 이럴 수가.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그놈은 하필이면 왜 우리 처제를 꼬셔서. 장모님, 저 안 되겠어요. 이대로는 가만히 못 있어요. 착한 우리 처제 속에서 결혼하려던 것도 모자라 결혼 반대한다는 이유로 장모님 가게에 와서 깽판을 쳐요? 그것도 공무원이란 인간이 그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했잖아요. 저 당장 그 인간이 일하는 구청에 가서 항의할 거예요. 그런 인간이 국민 세금으로 먹고 사는 거 도저히 못 보겠다고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장모님한테서 그 인간이 일하는 구청을 알아내 찾아갔습니다. 저를 본 그 인간은 사색이 되어 저를 내쫓으려고 하더군요. 저는 굴하지 않고 다른 구청 직원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신문기자 강준성입니다. 제가 기자로서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무고한 시민한테 찾아가서 갑질을 하고 술 먹고 깽판을 쳐도 되는 겁니까? 본인 말 한마디면 길바닥에 나앉게 해줄 수 있다면서 겁박을 하던데 정말로 구청 공무원한테 그 정도 권한이 있는 건지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자 구청 직원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난리가 났더군요. 그러자 그 남자는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러세요? 술 먹고 말이 헛나온 것뿐인데 여기까지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과연 이게 단순히 술 먹고 실수한 건지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인지 물어보고 싶어서 왔다고요.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전 어제 그 공무원이 깽판 치는 걸 말리다가 이렇게 얼굴까지 얻어맞았습니다. 구청 공무원이면 선량한 시민을 이렇게 때려도 되는 겁니까? 제 얼굴을 좀 보세요. 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공무원이 이렇게 사람 얼굴에 피멍이 들도록 폭력을 행사해도 되는 거냐고요. 아니 이보세요. 어제 경찰서까지 갔다 왔으면 됐지. 왜 남의 직장에까지 와서 난리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돌아가요. 얼른. 남의 가게에 와서 깽판 친 그쪽은 괜찮은 거고요. 전 기자로서 이런 부당한 현실에 대해 파악하고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어제 그쪽에 했던 모든 일들 영상 자료로 다 가지고 있고 이 건에 대해 구청에서 바로잡지 않으신다면 전 정식으로 신문 기사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몸을 돌려 자리를 떴습니다. 그 인간이 끝까지 절 쫓아나 붙잡았지만 따라 나온 다른 직원들의 손에 붙잡혀 들어가더군요.
아마 구청의 전 직원들이 알게 되었으니 조만간 크게 징계를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황당하게도 그 인간의 징계는 정직으로 끝났더군요. 저는 파면이나 해임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상보다 너무 작은 처벌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직도 이 사회는 약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구나 하는 실망감마저 들었죠. 그놈이 절 폭행한 건에 대해서도 합의를 해주지 않아 벌금을 맞게 되었지만 제 분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인간한테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할 얘기가 있다면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저는 또 얼마나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짓거리나 들어보자 싶어 그 인간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은 절 보자마자 무릎을 꿇더니 울기 시작하더군요. 형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그 기사 내지 말아주세요. 형님? 당신이 뭔데 나한테 형님이라고 불러? 어차피 제가 인영 씨랑 결혼하면 제 형님 될 분 아니십니까? 저요, 인영이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인영이랑 결혼하려고 술도 자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장모님께서 반대하시니까 너무 억울해서 인영이한테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도 제 마음을 몰라주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랬다고요. 저 진짜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술버릇이 조금 나쁜 것뿐이지 본성이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술 먹고 드러나는 게 바로 네 본성이야. 우리 처제한테 잘해주던 거 네 가식적인 모습이고. 그럼 앞으로 착한 본성을 가지도록 노력할게요. 제가 공무원 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구청에서 잘리면 저 진짜 큰일 난단 말이에요. 이번엔 정직으로 다행히 끝났지만 형님이 그 기사 내시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공무원 돼서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이런 못난 모습 보여드릴 순 없잖아요. 그러게 처신을 잘했어야지. 그리고 착한 본성을 가지도록 노력한다고? 사람 본성은 바뀌는 게 아니야. 너 같은 인간이 감히 착한 우리 처제를 탐내? 장모님이 아니어도 내가 그건 절대 허락 못해. 그러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고 꺼져. 너 같은 놈이 이 사회에서 사라져야 세상이 깨끗해지는 거야. 알겠어? 형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예? 제발요. 저는 바짓가랑이를 잡는 그놈을 뿌리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신문에 그 기사를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신문 기사로 지역이 떠들썩해지기도 전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더군요. 그 자식이 처제에 대한 집착을 못 버리고 미행을 하고 쫓아다니다가 결국 손찌검까지 하게 된 겁니다. 온몸 여기저기에 멍이 든 처제는 울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형부, 저 너무 무서워요. 그 인간한테 헤어지자고 했더니 며칠 동안 절 계속 쫓아다녔다고요. 하루에 전화를 100통씩이나 걸고 제가 전화번호를 차단하니까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수백 통씩 전화를 걸었어요. 게다가 문자로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도 다시 찾아가서 다 부셔버리겠다고 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휴대폰을 들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달려와서 절 마구 때렸다고요. 하다하다 그렇게 사랑한다던 처제까지 이 지경을 만들어 놓다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군요. 하지만 이번엔 법이 저희 편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그 자식은 공무원에서 파면을 당했고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어요. 시민에게 갑질을 한 걸로도 모자라 사람 2명을 패고 협박까지 했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상처받은 처제의 마음은 쉽게 치유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 인간을 처제한테서 떼어놓을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큰 충격에 이를 쉬고 있는 처제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제, 이제 다 끝났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 자식은 깜빵에 들어갔으니 이제 처제를 괴롭힐 일은 없을 거야. 그리고 이제 공무원도 잘렸으니 재계하긴 힘들 거고. 그래도 혹시나 그 자식이 출소하고 나서 처제한테 또 찾아오면 꼭 경찰에 신고해. 알았지? 절대로 봐주면 안 돼. 정 무서우면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도 좋고. 그래도 난 처제가 이제라도 그 자식한테서 벗어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 좋게 생각하면서 잘 이겨내보자. 알았지? 처제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 후 3개월이 흘러 장모님의 포장마차는 결국 철거를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참 추억이 많았던 곳인데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와 상의해 장모님이 실내 포장마차를 차릴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처가에 가서 장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죠. 장모님, 오랫동안 운영하시던 포장마차가 사라져서 많이 섭섭하시죠? 저도 너무 아쉬워요. 장모님이 만들어주시는 오돌뼈에 소주 한잔하는 게 제 삶의 낙이었는데, 그래서 말인데요. 아예 이번에 실내 포장마차를 해보시는 건 어때요? 포장마차의 감성도 유지하면서 깨끗하고 시설도 더 좋으니까 일하기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동안 야외에서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게 일하느라 엄청 힘드셨잖아요. 실내 포장마차? 아유, 글쎄, 그것도 돈이 많이 들지 않나. 나도 돈 많이 있으면 하고야 싶지. 그래도 강서방이 날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라도 해주니까 참 고맙네. 안 그래도 돈 문제 말인데요. 저희가 반 정도는 보태드릴게요. 솔직히 마음 같아선 아예 저희 돈으로 차려드리고 싶은데 저희도 그 정도로 여유가 있는 건 아니라서요. 장모님께서 모으신 돈이랑 합쳐서 하면 충분히 차리실 수 있을 거예요. 뭐라고? 돈을 보태주겠다고? 아이고, 내가 미안해서 그렇게는 안 되지. 우리 손주들 키우려면 돈 많이 들어갈 텐데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받아? 당연히 손주들 키울 돈은 남겨놨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장모님은 저한테 엄마나 마찬가지시잖아요. 제 아내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서 저한테 보내주시고 처제도 올바르게 잘 키워주셨고요.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화목한 가족을 만들어주셨으니 당연히 그 정도는 해드릴 수도 있죠. 그리고 솔직히 제가 장모님 포장마차에서 먹은 게 얼만데 그동안 제가 돈 드린다고 해도 안 받으신 적도 많았잖아요. 그거 다 합치면 꽤 될걸요? 그러니까 그냥 외상값 받는다고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그래야 저도 마음이 편해요. 아이고, 강서방, 어쩜 이리 마음이 따뜻할꼬. 역시 아무리 생각해도 자네만한 사위는 없네. 자네를 내 사위로 맞이한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야. 장모님은 결국 눈물을 보이시더군요. 옆에 계시던 장인어른께서도 제 손을 붙잡고선 환하게 웃으셨어요. 저 역시도 장모님께 뭔가 해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 후 목 좋은 곳에 실내 포장마차를 개업하게 되었답니다. 인테리어는 포장마차처럼 해놨지만 훨씬 쾌적한 환경에서 두 분이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셨어요. 메뉴도 기존에 인기 있던 메뉴 위주로 구성을 하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올 수 있게 요즘 유행하는 안주도 추천해드렸답니다. 가게 오픈식 날 저는 직장 동료들을 잔뜩 데리고 갔어요. 장모님, 저 왔어요. 아이고, 제가 1등으로 오려고 했는데 벌써 다른 손님이 있네요. 옆을 돌아보니 처제가 친구들을 데리고 먼저 와 있더라고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안색이 안 좋았는데 지금은 다시 예전처럼 활짝 웃고 있더군요. 형부, 제가 이겼네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제가 쏠게요. 형부 직장 동료분들 것까지 싹 다요. 에이, 그럴 순 없지. 내가 어떻게 처제한테 받아먹어. 그냥 오늘은 내가 한턱 쏠 테니까 마음껏 먹어. 친구분들, 가격이 얼마 나오든 신경 쓰지 말고 마음껏 드세요. 아시겠죠? 우와, 정말요? 인영아, 너희 형부 진짜 최고다. 나 그럼 그렇게 유명한 너희 어머님표 오돌뼈 마음껏 먹어도 되는 거지? 그럼요. 오돌뼈 안 시키시면 제가 시켜드리려고 했어요. 처제랑 같이 한 번도 안 드셔보셨어요? 한 번 먹으면 중독돼서 빠져나오기 힘드실 텐데. 아무튼 많이들 드세요. 장사 첫날인데 잘 드시면 그게 최고의 홍보거든요. 잠시 후 장모님께서 오돌뼈와 돼지 껍데기를 내어주셨어요. 저랑 몇 번 같이 왔던 직장 동료들은 한 입 먹자마자 역시 맛있다며 엄지를 척 올리더라고요. 장인어른께서도 우동 한 그릇을 갖다 주시더니 이번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저번에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부족한 거 있으시면 저희 집사람한테 언제든지 말씀하시고요. 아이고, 매번 이렇게 얻어먹기만 하고 오히려 저희가 죄송하네요. 아무튼 맛이 아주 최고입니다, 최고. 장인어른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았지만 엄지를 올리며 최고라고 하니 허허 웃으며 들어가시더군요. 그날 너무 즐거워서 정말 배가 터지도록 먹었던 것 같아요. 장소는 변했지만 변하지 않은 장모님의 손맛 덕분에 새벽이 되도록 웃고 떠들다가 왔네요. 그리고 장모님이 실내 포장마차를 개업한 지도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예전에 야외에서 했을 때보다 오히려 손님들도 더 많아지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찾아주면서 매출도 꽤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장인 장모님께서 매일 즐겁게 장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니 가게 차리는 돈을 보태드리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참, 처제 인생을 박살낼 뻔했던 그 인간은 몇 달 전에 출소를 했답니다. 다행히 또다시 감방에 들어가고 싶진 않은지 처제한테 얼씬도 안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도 혹시 몰라 처제는 자취방을 옮기고 휴대폰 번호까지 바꿨답니다. 그래도 공무원에서 파면당하고 징역살이까지 했으니 죗값은 어느 정도 치렀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제가 그때 기자증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끝까지 포장마차에서 난동을 부리고 저한테 찾아와 잘못을 비는 일도 없었겠죠. 게다가 구청에서도 더욱 경미한 징계로 끝났을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기자로 살면서 이런 부당한 일에 나서는 정의의 사도가 되길 꿈꿨는데 이번에 작게나마 그 역할을 한 것 같아서 마음이 정말 뿌듯합니다. 미국의 한 정치가가 이런 말을 했다네요. 술은 비와 같다. 비가 내리면 지늙은 진창이 되지만 양질의 토지는 꽃을 피운다. 술을 마시면 그 사람의 본성이 더욱 드러난다는 뜻인 것 같네요. 그래서 그놈도 술을 마시고 더러운 진창이 된 거였겠죠. 여러분, 혹시나 주변에 그 자식처럼 끔찍한 주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꼭 멀리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자제력도 없어서 술을 끊지도 못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날씨가 따뜻해졌으니 모임도 많이 가지시죠? 저도 오늘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랑 장모님네 포장마차에 가서 한잔 하려고요. 여러분들도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